박종덕 박사님을 모시고 독일 간호법제 고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박사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독일 퀼른 간호교육 석사,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셨고 한남대학교 부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간호법 교육학회에서는 간호법 제도와 간호법 입법을 위해서 독일 간호법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연구비를 통해서 박종덕 박사님께서 독일 간호법제를 번역 작업을 완료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독일의 간호법하고 또 간호관련법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료는 많지만 많이 걸러뛰고 그렇게 최대한 4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간호법 발전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이 독일에는 이미 나치 정권일 때인데 그때 바이마르 제국 때도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1938년에 법은 아니었지만 전국에 적용되는 간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1957년에 성인과 아동 간호를 위한 간호법이 발효되었고 노인간학교 과정이 별도로 노인간호 조례로 1951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간호학교 제도가 아동 간호 먼저 시작했고 성인 간호, 그건 벌써 130년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노인 간호는 이제 1958년에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호 직업을 위한 법인 거예요. 간호법 직업이 아동 간호사, 노인 간호사, 이렇게 성인 간호사가 있는데 이때 1957년은 아직 노인은 없었으니까 아동과 노인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1985년에 2차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2003년에 3차 개정은 간호법에서 사실 간호협회에서는 조례로 있는 노인 간호 조례를 통합 목적으로 개정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뮌헨에 속해 있는 바이에른 주 정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협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주 정부 법인 조례에서 연방법으로 일률적인 노인 간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버전의 현행법은 2017년에 사실은 발효되었는데 1957년 이 법이 시작된 이래 64년 동안 4번의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인, 노인 간호가 이번 법에서 통합은 되었지만 정부는 아동과 노인의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주어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4년간의 적용 기간을 거쳐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제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를 띄우고 해야 되겠다. 네. 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간호교육의 듀얼 시스템의 전면 실시였습니다. 독일의 모든 보건의료 직업은 의대와 약대를 빼고 나머지 모든 보건의료직이 직업 전문학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처럼 간호대학이 지금 병행해서 듀얼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물리치료도 그렇고 영양관리도 그렇고 작업치료도 이제 다 이렇게 직업 전문학교하고 그다음에 대학 과정이 병행하는 제도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간호법의 발전 과정, 저는 이거는 건너뛰고요. 지금 현재 법의 간호법은 2020년 1월에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인 거죠. 이 신간호법의 핵심 목표는 간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간호직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이게 간호직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 간호직을 택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법으로 간호직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서는 성인과 노인 아동 교육이 통합된 거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직업 명칭이 간호 전문의의 법적 명칭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직업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노인 간호 교육비라는 것은 이게 폐지가 됐는데, 이거는 실습에 대한 그 보상이었는데 이게 다시 또 재활이 되었습니다. 간호 교육의 그 질에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 제도로서 모든 그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바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라는 거. 그리고 학사학위 도입은 독일의 경우는 학사 과정은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 더 많은 과학이 실천되어서 간호가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근거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라는 그 의미의 학사학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호법 개정의 배경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거죠. 간호를 제공하는 젊은이들이 감사하고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증가하는 거죠. 그중에 일본에는 치매나 제2형 당뇨병 같은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결국은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간호 요구하고 간호 제공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축소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간호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미 쭉 보면은 2003년에 그 간호법 개정이 있는 거하고 2017년에 4차 개정법 그 사이에 보면은 2012년부터는 14, 15, 16, 17, 18 여튼 계속해서 매년마다 어떤 간호 관련법이 이렇게 발효되어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 2003년은 개정에 가기 전에 2002년에는 간호보충급여법이 있었고 2008년에는 간호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핵심적인 것은 간호 전문가 표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간호 전문가 표준이 여기에서 간호발전법이라고 해서 이게 법제화되면은 이 관련 그 법에 이게 조항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간호법이 개정되는 것은 그동안 그 법 개정과 개정 사이에 많은 즉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 간호발전법, 2012년에 간호방향전환법, 2014년에 간호강화법 1차, 그다음에 간호강화법 2차, 2016년에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법, 그리고 잠시 전 사무관님 소개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법 이런 것이 이제 법제화된 거죠. 법으로 명시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지금 현재 간호법이 개정되는 그 순간에도 간호강화법이 3차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또 간호인력강화법, 그 다음에 지금 2020년에 이 간호법이 전면 실시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달 전에도 2021년 7월에도 건강관리 및 간호현대화법이라는 그 간호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법들이 또 간호법에 그 어떤 문구가 더 삽입하게 되는 개정되는 그런 절차로 독일의 간호관련법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2년에도 잠시 이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이 우리한테는 참 이상한 일인데 대학 교육의 전국 학대입니다. 3년제 직업전문학교 간호교육을 포함한 4년제 과정으로서 총 180점 유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국가면허 취득을 위한 간호 전문가,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 과정에 거의 같아요. 거기에서 90학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90학점 추가로 모듈을 개발해서 총 180점으로 이 대학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간호법에서 임상 실습 시간이 총 2,500시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임상 실습 그 기관이 급성기의 치료 중심의 병원과 재활,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너싱홈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렇게 세
그러니까 그 기별로 급성기, 재활기, 만성질환 환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필수 실습에 400시간인데 OT 실습은 이제 간호 학생이 처음으로 실습을 하는 건데 환자들을 알아가는 오리엔테이션의 실습입니다. 이 400시간과 그 다음에 필수 실습의 400시간이 급성기 병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급성기에서 또 필수 실습이 진행되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급성기 가정간호인데요. 여기에서 급성기 가정간호에서 아까 지금 호스피스 아니 그 가정간호에서 사무관님이 어떤 가정간호의 어떤 내용이 해당이 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독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가정간호의 필수 실습 시간이 200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대상자가 있는 너싱홈하고 너싱홈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까지 아까 법이 발제됐기 때문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까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필수 실습 시간이 400시간입니다. 그리고 통합제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분절된 게 아니고 모든 전인 간호를 제공하는 홈케어 제가 간호도 거기 제가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간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200시간입니다. 그리고 필수 실습은 아동과 우리나라 똑같이 정신 120시간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 아래에 심화 실습이 500시간 있잖아요. 이 500시간은 이 필수 실습이 실시되었던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500시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싱홈에서도 필수 실습을 50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졸업하고서 바로 홈케어에 만성질환 환자를 자기 성격에 맞는다. 그러면은 이 필수 실습을 아니 심화 실습을 장기 요양 그 기간에 해당되는 간호보험에 해당되는 홈케어에서 심화 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가정간호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정간호에서 필수 심화 실습을 못한다 상황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 심화 실습은 여기 간호보험법에 홈케어에서 하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병원에서의 그 실습은 심화 실습의 선택으로 80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번은 제가 이 간호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간호직명에 대한 그 독일의 법적 간호사의 명칭이 그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간호법이 그러니까 4차례 개정될 때마다 이 법적 간호사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때는 2003년도 버전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만 간호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건강도 관리한다 하는 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남녀 아동 보건 및 환아 간호사 이 간호사의 직책명이 이렇게 길어요. 간호사 법적 용어가. 그리고 또 여기도 남녀 노인 간호사. 제가 여기서 남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의식적으로 꼭 남녀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법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간호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책의 그 직업 명칭이 남자, 여자. 의사도 여자 의사, 남자 의사. 이게 남녀를 쓸 때 저는 한국식으로 남녀를 썼지만 독일은 또 여자를 먼저 앞에다 쓰죠. 여자, 남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마치 지금 간호보험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호보험법에서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남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우리한테 낯익은 단어 노인 간호사 하나 단어만 놔두고 나머지 5개는 마치 다른 직종이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서 간호사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을 번역하면서 남녀를 항상 같이 넣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간호법의 간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제4조 제2항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IV 수액 달고 있는데 제가 간호학생들 데리고 독일에 2년 전에 갔을 때 간호학생들이 이 환자가 수액을 달고 있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수액은 있잖아요. 우리 한국같이 그러는 건 거의 없어요. 수술 후 환자도 바로 그냥 일회용으로 버터플라이로 첫 번째 하루만 의사가 와서 하고 나머지는 이틀, 3일째는
만약에 항생제를 줘야 한다면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여기에 고유 업무의 제1조는 개별적인 간호 필요도의 사정과 평가 확정. 그러니까 여기 사정은 그 환자의 간호 필요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에서 어디에 간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호 과정이 지금 위에 일단 어세스먼트 부위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간호 과정의 조직, 시행 및 통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매니지먼트 차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지금 간호 필요 사정 평가하고 케어 플랜을 짰다. 그러면 이 간호 플랜을 그 간호 계획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이게 조직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누가 한다 그걸 이렇게 정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통제는 어떤 이게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간호사는 가져야 한다는 게 그게 간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세 번째는 간호의 질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보장하고 또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간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중에 간호 필요도의 그 어세스먼트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완전히 독일 같으면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추가 교육을 시켜서 이게 그 사람들이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간호 필요도에 사정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간호법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에 간호관련법에 대해서 좀 여기서부터는 제가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2021년 2달 전에 발효된 법입니다. 이 내용은 그 간호행위로서 목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간호행위. 그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간호에 필요한 보조수단, 재료나 정액제 인상인데 이거는 홈케어 할 경우에 매달 집에다 60유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무슨 휠체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우리 간호에 필요한 보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탄력 스타킹 이런 것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결론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 보조수단 도구 재료를 대해서 맨 처음 인정조사할 때 나간 사람이 간호사예요. 여기 인정조사하는 것은 독일의 법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간호필요도를 조사하는 사람이 간호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사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인정조사 간호사가 나가서 인정조사를 할 때 그 대상자에게 어떤 보조 도구가 필요한지, 어떤 그 압력 스타일도 어떤 크기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호사가 권고한 거예요. 21년 동안 이걸 해보니까 간호사가 권고해서 신청된 보조수단 도구가 대상자에게 적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유지된 거예요. 따라서 이 간호보조수단에 대한 재료 목록 그리고 간호기록 문서 보고서를 디지털화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자처방 같이 원격으로를 현금급여 수급자 상담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나 디지털 비디오 기술을 적용해서 간호사가 정기적인 지원 상담을 할 때 현장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재가 간호에서 계속 그 유지, 그러니까 대상자는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 또 감염 예방 목적에도 부합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은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호 인력 기준 개발 연구 결과 노인 간호사의 간호 조무사가 지금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간호 조무사를 더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간호보험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 전문가하고 간호 조무사 역할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만 개의 일자를 주는데 간호 조무사는 간호사의 케어 플랜에 따라서 ADL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간호 조무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은 상당히 정말 이게 괴이한 일로 보이는 건데 더 많은 상과의 분만실 간호사가 필요하다. 600개의 분만실이 확대돼야 되고 1750개의 분만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만 간호사의 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유로의 분만 간호사 일자리 증진 기금이 지금
네, 이게 안 보이는데 30세입니다. 내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네,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관련법은 이 간호인력강화법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센세이션이에요. 이게 2018년에 이 새로 부임한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취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약속을 했어요. 간호사들이 정말로 빠르게, 하여튼 최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간호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간호 개선을 구체적으로 행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병원 간호사 인력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 2016년, 2018년 대개 의사하고 간호사가 관련되는 병원 구조법에서 이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충원을 진행되고 하고 있었지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관 취임하면서 간호 인력 강화법을 이렇게 아주 긴급 프로그램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은 2018년 11월 정도였는데 2018년 8월부터 채용한 신규 간호사, 그 다음에 충원 간호사의 인건비를 100% 보험자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전략하지 않으니까 뭐 간호사 자기 채용만 시키죠. 다만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을 했고 4월부터는 부족한 간호사에 대한 재정 감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호부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대우까지 다 대주니까 간호부가 이 간호사들 채용을 하는 거죠. 특히 전문 간호사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간호조무사를 추구하고 그러면은 보험자가 돈을 더 많이 내서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를 간호보험에서 수급자 부담 인상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력강화법에서 간호시설, 우리나라는 간호시설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입소시설이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당연하게 간호시설이에요. 왜냐하면 간호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간호관리자가 없으면 간호시설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병원의 신규 및 충원 간호사를 말씀드린 대로 긴급 프로그램으로 지금 도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때 병원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관리장으로 있는 너싱홈에도 13,000명의 신규 간호사를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보면은 건강보험자가 100% 재정을 부담했는데 이것은 노인을 위한 너싱홈 관해서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 관련 특히 비용의 부분적인 충당 목적으로 재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법적 인력이 준수를 못할 경우에 신입소자를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싱홈에서는 큰일이죠. 새로운 입소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게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2년 전에도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를 보시고 오른쪽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싱홈과 병원에서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간호 인력의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니까 우리 간호사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직이 너무 힘드니까 비인기적으로 전락되었고 간호사들은 봉사의 간호사를 떠나게 됐고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에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유럽 간호 인력을 투입했고 저희가 70년대에 파독 간호사 간 것처럼 2018년에 필리핀과 멕시코, 브라질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을 해서 저희 70년대 간호사들 간 것처럼 지금 간호사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간호사가 없어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데려와서라도 간호사여야 되고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간호인력강화법에서 중환자 보통 다른 지금 병동은 이 간호사 한 명 대비 환자 수가 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간호 민감 영역에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다른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주간과 야간으로 해서 간호사 한 명 대비 환자 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병동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서 그중에 그 비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빨간 걸 표시해놓은 신경과를 보시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경과 뇌졸중, 신경과 조기재활이 있는데 뇌졸중 환자를 보면은 주간에는 간호사 1명당 그 다음에 환자 3명, 야간에는 1대5,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는 없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여러분께서 표에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제가 지금 최근 걸 먼저, 간호 관련 그 법의 최근 거를 먼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잘 발달되기 전까지 2002년부터 그럼 어떤 것이 있었느냐. 2002년에 간호 서비스 보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치매 환자에게 대한 그 치매 환자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치매 환자에는 등급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준다 해도 아주 그 서비스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환자를 위해 하여튼 그 목적을 거기다 두고 이 간호 서비스 보충법이 들어왔는데 이때 2002년에서 처음으로 정서 지원이라는 그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 지원을 하는 인력을 누구를 교육시켰느냐.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라서 자원봉사자는 원래 자기네들이 그 어떤 그 마인드가 좋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발전법 2008년에는 아까 지금 간호상담을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직군이 한다고 하는데 간호상담은 간호필요도의 상담 하여튼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간호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런 것도 묻는 그 지역에도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주는 간호 상담은 간호사의 업무예요. 네. 모든 간호 필요자가 상담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간호 상담자도 필수 인력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간호사 사회보장 전문 직원이고 사회복지사는 추가 계속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네. 일률적인 상담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사회복지사가 이거를 간호사가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발전법은 이 간호지원센터, 우리나라는 장기영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코오디네이터를 사회복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간호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간호법하고 간호관련법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간호발전법에서 먼저 다룬 게 아니라 간호발전법에서 간호 전문가 표준을 쓰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법제화 되었잖아요. 이것은 간호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발전법의 이 간호법에도 당연하게 교육 목표에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호보험법에 간호발전법으로 인해서 간호보험법이 거기 개정이 되고 질병보험은 건강보험법인데 여기에도 11조 제4항에 공급 관리에 대한 이 내용에서 이 다시 전문가 표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9조 제1항에서도 퇴원 관리는 예를 들어서 치료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원 관리는 간호사 전문가 표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퇴원 관리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간호사와 똑같이 한 명당 1대1로 되어 있어.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전문가 표준을 지금 간호발전법으로 먼저 관련법으로서 지정한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게 갱신연도가 지금 되었습니다. 욕창 예방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갱신되었고 오른쪽에 이게 맨 자연분만 촉진하는 전문가 표준, 그다음에 2018년에 치매에 가진 사람의 관계형성 거동 유지 및 촉진 유지라는 2020년 1월에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부터 구강 건강 유지 및 촉진에 대한 개발 중이고 올해 피부 간호에 대한 간호 전문가 표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퇴원 관리 전문가 표준 적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간호보험법과 건강보험법 서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된 게 뭐였느냐면은 2019년 12월부터는 재활병원도 이 퇴원 관리 간호 전문가 표준 중에 퇴원 관리 이 전문가 표준을 사용하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지난번 강의도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그것이 급성기 병원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규모 여기 만성질환에 1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까지도 간호 전문가 표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똑같은. 이것은 뭐냐면은 간호의 질을 간호가 있는 모든 것에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환자의 그 자립을 강화하는 간호방향 전환법은 간호 필요도의 새로운 개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전인 간호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신체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제한도 동등하게 판단하여라. 이게 되고 간호도 필요도 측정은 일상생활의 자립성 손상 정도를 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보면은 이제 1차 간호 강화법이 되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치매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입니다. 위에 거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간호보험 제도에서 입소전 제가 우선 촉진하려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간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인데 가족이 간병할 경우에 가족이 휴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금도 가는데 이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자기가 받는 그동안의 간병비로서 받은 현금도 자기가 받고 또 그 자기가 없는 시간에 이제 홈케어에서 와서 간호사가 직접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 간병 교육도 여기가 받게 되고 휴가도 갑니다. 그리고 간호 보조 재료를 계속해서 그 가정에 지원해 줬는데 31유로에서 60유로, 40유로, 60유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 제도입니다. 2차 간호 강화법은 이게 1995년 간호보험 이후에 역대 최고의 간호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간호 필요도의 새로운 그 정의 개념을 실제로 그 현지에서 간호 필요도 조사, 인정조사할 때 이제 이게 적용하는 지금 이 법이었습니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도구로 그 정신적, 정서적까지 다 포함해서 등급 판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환자는 정말로 보통 그전에 같았으면 등급을 못 받았겠죠. 이분이 지금 이 얘기한 거 내가 그냥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생각이나 했겠냐고. 내가 지금 간호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거죠. 이분이 지금 치매 환자인데.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제가 꼭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 필요대 인정조사는 간호사가 2명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간호법 제4조에 간호사의 고유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조사는 꼭 간호사만 갑니다. 꼭 필요한 경우 독일은 전국민 대상이니까 유아가 장애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아과 의사하고 간호사가 갑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 및 마라 의료법이 아까 2016년에 이 법으로 이게 법제화되었을 때 이것이 다시 이제 건강보험법에 그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건강보험법의 어떤 조항이 개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하고 그러면은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이 법제화되어서 간호보험법에도 들어갔는데요. 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싱홈도 그렇고 아까 제가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제가에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독일에서는 제가 간호센터에 만약에 평간호사 있으면 모르지만 간호관리자로 있으면은 간호관리를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유예기간이 자기가 만약 지금 내가 평간호사인데 여기에 치매 전문 간호사로 내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근데 치매 전문 가서는 했는데 내가 간호관리는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거기에 간호관리자로 갔으면 그 취업 전날로부터 8년까지 그 안에 그 간호관리자 자격을 획득하면 돼요.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공부하고 되게 이제 리포트 내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니까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전문 간호사 조례는 저는 처음에 이제 법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문 간호사의 그 영역이 계속 넓게 많아지니까 이 주 정부 조례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이 똑같은 여기 보면은 완화
의료 및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아까 그게 있었으니까 이게 근데 여러 가지 구조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이게 지금 24, 42개월은 뭐냐면은 전일제로 했을 때는 24개월 만에 교육이 끝나고 그다음에 근무 병행하면서 할 때는 42개월만 정말로 실제로 일하면서 하기 공부 때문에 그렇게 부담 안 갑니다. 이런 거하고 되게 이제 여기에서는 기관에서 이 교육비를 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계속 교육을 전문 간호사 교육을 어느 주에서 했든 간에 독일 전역에서는 똑같이 인정하도록 그 계속 교육법 전체 교수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주에서 받은 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그 횟수 여기 보면은 뭐 72년도에서는 중환자 및 마취 전문 간호사, 그다음에 61년도는 수술 전문 간호사, 정신 전문 이 세 개는 그러니까 중환자 전문 간호사하고 수술 전문 간호사, 정신 전문 간호사는 벌써 독일 간호에게서는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까 중환자실에 그 전문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간호팀의 최소 30%가 중환자 전문 간호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중환자실이 아니라 그 부서별입니다.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신경외과면 신경외과 이 부서별로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30%. 그다음에 신생아 중환자실은 레벨 1, 2 나오면서 최소 40%가 그 그 중에서 전문 간호사야 되는 거. 그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근무 단위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 이브닝 나이트 각각의 아동 중환자 전문 간호사 한 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3차 간호법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역량을 부여하는 건데 이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가간호기관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에서는 간호관리자가 없는 것은 간호보험법,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소 시설도 없어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간호사의 관리자를 채용하면 돼요. 그럼 간호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관리자가 반드시 있는 곳이 이건 제가는 간호관리를 교육받은 간호사입니다. 이 사람 책임하에 대상자의 집에서 간호하고 가사를 관리해준 독자적인 경영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호사가 개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간호사가 이렇게 개업하면 됩니다. 간호사는 이제 입소시설에 여시몬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은 간호관리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지속적인 책임하에 대상자가 이렇게 상시, 그러니까 입소 24시간 주간 간호, 그 다음에 야간 간호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경영시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 독일에서 이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이 간호사랑하고 법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번 그 간호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남녀 보건 및 환자 간호사, 그 다음에 남녀 간호사. 근데 올해는 다시 간호법이 실시면서 간호사 명칭이 간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간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 전문가란 말이 또 여자 간호 전문가, 남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호시설이 아닌 곳은 입원시설인데 의료적인 예방, 의료적인 재활하는 것, 병원입니다. 병원은 우리나라 지금 요양병원, 대학병원, 중소병원 다 해당. 병원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제도하고 큰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이거는 되고요. 네, 이거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되고 이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 역량은 이게 그 이론 교육의 그 역량을 이렇게 지금 모듈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에 구두 시험은 모듈 3부터서 5까지를 시험을 치게 되고 있고 1부터 5까지 전 모듈을 필기시험과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시면 되고 몇 시간 정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시험 규정 예를 들어서 아까 모듈 하나에는 어떠한 것이 이 졸업생 이렇게 수험생은 뭐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3가지의 그 모듈의 세부 사항이 시험에서 이제 평가되는 내용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간호법 제 39조인데요. 3회 논술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주중 연속 3일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매회 한 번 할 때 최소 2시간, 그러니까 아주 논문이에요. 짧은 논술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논술에서는 모듈 1부터 5의 역량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 시험은 아까 필기시험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다루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구두 시험에서는 최소 1인당 혼자 할 수나 또는 2인이 할 수 있는데 30분, 1인당 최소 30분 이상 45분 미만인데 여기서 그 역량은 모듈 3과 5까지 하게 되고 사전 준비는 사전 감독하에 하게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심화 실습 병동에 했던 곳에서 실시간 환자 간호 상황에서 실시합니다. 모듈 1부터 5를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사전 준비 감독하에 보장하게 되는 환자 2명의 간호 상황인데 이 중 1명의 환자는 매우 포괄적인 간호 상황에도 최대 240분이 걸립니다. 사전 준비 포함하지 않고 리플렉스 포함 4시간, 사전비 케어플랜 사례 소개 최대 20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문헌 간단하게 문헌을 지금 제가 한 4분만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